고려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 조동현 교수입니다. 일단 자연과학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오늘 물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물리학을 전공한다는 게 어떤 것이고, 그리고 직업으로서 물리학자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대학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전공하면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무지하게 어려워요. 다. 자고 나면 변하는 세상에 옛날 고려적 걸 배워요. 이 책이 뭔지 아세요? 뉴턴의 프린키피아예요. 1687년에 쓰여진 330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이 책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수학과 선생님이 나오시면은 웃기지 말아라, 유클리드 기하학 2300년 전 거다라고 또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갖고 박사 받는 데까지 대학교 4년, 박사과정 6, 7년 해서 10년 이상이 걸려갖고서 물리학자가 돼요. 그러면은 사실 나는 노력도 많이 했고 나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많이 주진 않아요. 그 다음에 경쟁은 국제 경쟁이에요. 항상 내가 100m 뛰기를 국내에서 좀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우사인 볼트만 기억하는 것처럼, 내가 우리나라에서 물리 좀 한다 그래도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국제적으로 그 경쟁,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겪어야 돼요. 물론 이거는 물리학만 그런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학문들이 다 그렇고 또 세계화되면서 여러 산업들이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물리학을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잠깐 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이 책은 대충 읽었거나 들어봤을 거예요. 최인훈의 광장.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명훈이야. 이명훈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공산주의자야. 분단의 시대. 그래서 이 사람은 젊어서 공산주의에 경도돼 갖고, 공산주의 나는 잘 몰라요. 이론 중에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게 있다 그러죠. 변증법을 영어로 하면 dialectics예요. 그래서 이 소설에 보면 어떤 귀절이 나오냐 하면, 이명훈이 나는 젊은 시절에 다이알렉틱의 D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렜다, 이런 귀절이 나와요. 아인슈타인의 스페셜 상대성 이론이 Theory of Relativity예요. 내가 여러분들만한 나이 때는 relativity의 R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렜어요. 그래서 17살에 물리학자가 돼야지. 그러고 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E = mc제곱이라고 크게 써갖고서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그러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그 17살에 내가 지금 그거보다 40년을 더 살았는데, 그 다음에 물리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왜 물리학을 하느냐? 재미있어서 해요. 이 기초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재미있을 것 같다, 그걸 들으면 나는 가슴이 설렌다, 그러지 않으면 구태할 필요 없어요. 어려움이 많아. 그래서 나는 여기 아침 일찍 이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는 물론 다른 과목들도 있지만은 나와 비슷한 그런 주파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중에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물리학을 전공한다 그럼 어떤 것이고 무엇을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직업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전공으로서의 물리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학부라 그러면 이제 대학교 과정 동안에는 어떤 것을 공부하고, 대학원에 들어가면 어떤 것을 공부하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1학년에 들어오면, 어느 학교를 가든지 1학년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일반 물리학 및 실험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돼요.
이걸 교양물리학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배우는 내용은 1학기 때 고전역학, 열역학, 2학기 때 전자기학, 광학, 그리고 맨 끝에 가서 12월 달쯤 현대물리학, 그래서 상대론과 양자론에 조금 맛보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배우면은 어디까지 배우는 거냐 하면은 약 100년 전의 물리학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일반 물리학을 위한 스탠다드한 교과서가 있어요. Fundamentals of Physics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이 9th 에디션이야. 40년 전에 내가 세컨 에디션으로 공부했어요. 그럼 세컨 에디션과 9 에디션의 차이가 뭐냐? 종이가 좋아졌어. 나는 흑백으로 배웠는데 칼라가 됐어요. 내용은 바뀐 거 없어요. 100년 전에 이미 다 끝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단어나 표현이 조금 현대적으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일반 물리학을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만 듣냐? 그렇지 않아요. 수학 전공, 화학 전공, 그리고 공학, 의학, 생명과학 다 들어요. 당장 3월 달이 되면은 안암 캠퍼스에서만 일반 물리학 수강 인원이 1,200명이에요. 물리학과 교수가 25명이 중에 20명이 동원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과 대학생들이 왜 일반 물리학을 듣느냐? 그러면 많은 공대생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은 일반인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을 한다. 그럼 고전역학 알아야지. 내가 전자공학 한다. 그럼 전자기학 알아야지. 물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일반 물리학 교과서, 이 사람들이 교과서를 두껍게 써. 너무 두껍게 써서 막 이 베개로 써도 될 정도로 두꺼운데, 좌우간 이 1000페이지, 1500페이지 안에 사실 에센스를 추려서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지만은 그 내용이 과학에 대한 아니면은 정량적 방법에 대한 모든 전형, 프로토타입이 다 들어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어떤 공학적인 문제를 다뤄야 된다. 아니면 내가 경제학에서 어떤 정량적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 어떤 방법론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 안에 근본적인 방법론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학자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물리학이 갖는 학문적 성격이 그래요. 근본적인 시스템을 가장 간단한 상황에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법론이 다 커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교양물리학, 일반 물리학을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여기서 배운 F=ma를 써먹어라, 여기서 배운 쿨롱 법칙을 써먹어라 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안에 담긴 자연을 들여다보는, 그리고 정량적이고 분석적인 방법론을 이해하라는 메시지가 사실은 더 커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하기로 하고, 그래서 물리학과 전공에는 국영수가 있어. 고전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그래서 2학년 때 고전역학을 공부하고 전자기학을 2, 3학년에 걸쳐서 배우고 양자역학을 3학년 때 공부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물리학과 커리큘럼은 양자역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대역학이에요. 이 세상의 구성 원리고, 그거를 위해서 세 과목만 딸랑 배우고 마냐, 그렇진 않겠죠. 과학교육의 중요한 부분은 또 실험이 차지하기 때문에 매 학기 기초물리학 실험 2학년에, 3학년에 현대물리학 실험, 4학년에 고급물리학 실험, 4학년 실험 정도 되면은 학부에서 리서치, 연구를 약간 맛보는 그런 기회가 제공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론 1학년 때 누구나 다 미적분을 공부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고급 물리학에서 많이 쓰는 수학들을 모아서 한 1년 정도 수리물리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피직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자회로 실험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요. 그래서 3학년까지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4학년에 들어가서 세부 전공을 공부하게 돼요. 세부 전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소개를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핵물리 및 입자물리, 그 다음에 원자물리학 및 광학,
개인적으로는 내 전공은 원자물리학 실험이에요. 세 번째로는 응집물리학. 이거는 고체. 구리는 왜 전기를 통하는데 유리는 전기를 통하지 않는가? 초전도 현상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성체는 왜 어떤 거는 자성체가 되고 어떤 거는 전혀 자성을 느끼지 않는가 등등. 그 다음에 통계물리학. 그리고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는 생물물리학, 생물 현상을 물리학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학문 브랜치가 생겼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근데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거 각 과목이 여기서 뭐 배우고 여기서 뭐 배우고 뭐 이걸 설명할 수는 없고, 물리학이라는 게 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핵, 입자, 원자, 응집 물질 그리고 생물, 더 나아가서는 생물,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이 쓰는 방법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어요. 그래서 물리학자의 세계관과 방법론은, 세계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환원주의적이고 방법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단순화예요. 심플리피케이션이에요. 환원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어로는 리덕셔니즘이에요. 세상 삼라만상이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간단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물리학자들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삼라만상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세상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빌딩 블락이 진짜 그렇게 복잡한 것이냐? 아니다. 빌딩 블락은 아주 단순한 것이고 그것들이 모여서 이 복잡한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게 물리학자들의 세계관이에요. 또 하나는 삼라만상의 근본적인 구성 원리는 무엇이냐?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구성 원리도 우리가 진짜로 이해하고 나면은 아주 간단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숫자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리덕셔니즘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게 일단 삼라만상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소 한 마리가 있다 그럽시다. 소 한 마리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단백질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단백질을 또 들여다보면 그 안에 펩타이드 식으로 더 작은 분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분자를 또 쪼개면 그 안에는 원자들이 있을 거예요. 원자를 또 다시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핵을 또 들여다보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또 들여다보면 쿼크와 렙톤이라고 부르는 전자를 포함하는 렙톤이라는 입자군과 쿼크라는 입자군 해서 전체 쿼크 6개, 렙톤 6개. 물리학자들이 이해하는 세상은 12개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더 쪼개지지 않겠느냐? 그건 모르지만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것처럼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서 세상을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 분야로 이야기하면 이동네에서 쿼크를 들여다보고 렙톤을 들여다보고 하는 분야를 입자물리학이라고 하고, 핵만 주로 들여다보는 것을 핵물리학이라고 하고, 핵과 전자를 포함한 이 원자,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를 들여다보는 학문을 원자물리학이라고 하고, 그리고 혹은 분자, 여기부터는 사실 물리학자들이 많이 손대는 분야는 아니에요. 화학자들한테 넘긴 분야예요. 물론 이쪽으로 가면은 생물학자들한테 넘긴 분야고, 그렇지만 여전히 물리학적 방법론을 적용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라만상의 근본적인 구성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첫째로 사과가 떨어지면 사과 힘, 태양 주위를 수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이 돌고 있으면 태양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주위를 맴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력, 예를 들어서. 그리고 바다에 가면은, 특히 서해안에 가면은 밀물과 썰물이 있죠. 조력. 그리고 배를 물에 띄우면 뜨죠. 부력에 의해서. 부력. 이런 여러 힘들이 있어요.
이 모든 힘들이 사실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이 하나의 식으로 설명되죠. 심지어 부력은 뜨는 힘 아니냐? 부력도 중력이에요. 유체를 통해서 중력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지 중력이에요. 중력이 없다면 부력도 없어요. 압력, 물속에 들어가면은 나를 짓누르는 힘, 그것도 다 중력이죠. 이 수식 하나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복잡 다기한 삼라만상의 현상이 하나의 간단한 식으로 리듀스 된 거죠. 이게 물리학의 방법론이에요. 조금 더 드라마틱한 거는 지금 여기 쓴 이 식이 뭔지 혹시 알아요? 맥스웰 방정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자기 현상에 대해서 쿨롱 법칙, 그 다음에 뭐 자석에 대한 거, 파라데이 유도 법칙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물리학을 공부해서 제대로 이해해서 식으로 쓰게 되면 딱 두 개의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맥스웰 방정식이에요. 이 맥스웰 방정식을 적용하면 천둥이 치는 거, 벼락이 치는 거, 자석, 발전기의 원리, 물 분자는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단백질 분자는 왜 저렇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설명이 이 수식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소위 통일장 이론이라고도 부르죠. 이런 과정이 유니피케이션이고 리덕셔니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항상 세상을 조금 더 간단한 시스템으로 쪼개서 보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단순화.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이 식의 추의 운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요. 그럼 뭐를 고려할 것이냐? 추의 무게, 모양, 재질, 뭘로 만들어졌는지, 봉, 길이, 두께, 재질, 이 추를 구동하는 방법, 축에서의 마찰, 여기 어딘가 축이 있을 거예요. 공기에 의한 마찰, 습도에 의한 영향, 압력에 의한 영향, 전반적으로 궤종시계라는 시계추를 포함하는 환경의 여러 가지 변수들,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이 이 시계추의 영향에, 시계추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걸 한꺼번에 모든 거를 다 망라해서 이해하려는 그런 어프로치를 뭐라고 번역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홀리즘이라고 하고 사실은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전체를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물리학적 방법론은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물리학에서는 이 많은 변수 중에 딱 두 개만 취해요. 뭐를 취할까요? 이 많은 변수 중에 두 개만 취한다면 뭐를 취할까요? 추의 질량과 봉의 길이죠.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이런 형태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에센스를 갖고 있는 그런 모델을 먼저 찾아내는 게 물리학적 방법론이에요. 그리고 그게 내가 이야기한 단순화고 이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경우에 여기에서의 마찰은 없다고 보고 이 실의 질량은 없다고 보고 봉의 질량만 주죠.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이 추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추는 점 하나라고 보죠. 질점이라고 보죠. 세상에 그런 건 없죠. 머릿속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걸 우리가 정확히 풀 수 있어요. 같은 이야기인데 단진자예요. 이 경우에도 내가 용수철의 질량은 무시하고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이 갈색으로 그린 이 박스, 이것도 박스일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질점이에요. 질점과 용수철이 있으면 우리가 용수철의 이 질점의 운동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운동이 단진자예요. 단순 조화 운동이에요. 일단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 근데 이것만 갖고 맨날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성을 더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찰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감수의 진동이 일어나요. 먼저 단순 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감수의 진동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 가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경우에는 외부에서 특별히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마찰력만 제공되고 있어요. 그네를 탄다. 그럼 그네를 타는 이 소녀가 계속 그네라는 단진자에다가 힘을 주는 거죠. 외부에서 구동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보태게 돼요. 여기에서 마찰이 있다 그러면은 마찰과 구동이 동시에 가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소위 말해서 공명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죠. 제대로 주파수를 맞춰서 구동을 해주면은 이 그네가 신나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면은 그럼 용수철 하나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용수철 두 개가 이렇게 커플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공략해요. 그 다음에 1차원에서 그럼 2차원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가장 단순한 것에 대한 이해를 근본으로 해서 그것보다 점점 더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해 나가는 것. 이것이 물리학적 방법론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추의 전하, 이 추가 전하를 띠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추가 전하를 띠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오실레이트 하는 전하가 다름 아닌 안테나예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안테나고 이걸 다이폴 안테나라고 해요. 안테나는 뭐를 하냐? 안테나는 전자기파를 발생해줘요. 그럼 전자기파 발생의 가장 간단한 모델이 돼요. 그 다음에 아주 극단적으로 작은 미시적인 단진자를 만들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것은 양자역학적으로 풀어줘야지 돼요. 그럼 단순 조화 운동의 양자역학적인 기술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그 다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물리학적 방법론의 기본은 아이디얼라이제이션, 이상화예요.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 에센스가 되는 것만 찾아서 이해한다.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은 여기 지금 담배가 있는데 담배 불을 붙여서 재떨이에 놓으면은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위에 가서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죠. 이거를 통째로 놓고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서도 물리학자들의 방법론은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해요. 이걸 이상유체라고 불러요. 몇 가지 가정을 집어넣어서 이 담배 분자들끼리 충돌하지 않는다. 담배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 등등 몇 개의 가정을 집어넣어서 기본적인 에센스를 추려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상기체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거에 바탕해서 요 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고자 시도해요. 터뷸런스라고 불러요. 사실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일단 출발은 여기서부터 하게 돼요. 학문의 성격상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맞바로 취직하는 경우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의 경우 한 30%, 나머지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하게 돼요.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석사를 하거나 박사를 하거나 그건 각자 자기가 계획하는 바에 따라 다르겠죠. 대학원에 왜 가냐? 대학원 교육의 목적, 여러분들이 만약 대학원을 지금 대학부터 가야 되는데 좀 먼 이야기 같지만 대학원에 가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독립적 연구 능력을 갖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리학에서 연구를 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연구 수행 과정, 모든 연구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어떤 아이디어 또는 가설을 가져요. 가설이 없는 연구는 없어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가설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는지 실험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게 되죠. 먼저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험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기획 단계가 필요해요.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필요하냐, 어떤 실험 장치가 필요하고 그 실험 장치가 갖고 있는 한계 안에서 내가 보려고 하는, 측정하려고 하는 양을 충분한 정밀도와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획의
기획과 타당성을 조사해보고 가능하다 충분히 하면은 실험 장치를 제작하게 돼요. 실험 장치 제작이 끝나면 실제로 장치를 이용해서 실험과 측정을 해요. 여기까지 해보면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가졌던 가설대로 측정 결과가 그냥 나오고 모든 게 다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실험이라면은 사실 별로 흥미로운 실험도 아니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연구는 사실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다시 찾아본다. 그래서 리서치라고 불러요. 한번 찾아봤는데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찾아보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 실험 장치를 구성하고 실험 측정을 하고 문제 해결하고 주로 이 부분을 많이 공부하게 되고 대학원생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할 때쯤 되면은 기획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박사과정을 졸업할 임시에는 자기 나름의 아이디어와 가설을 낼 수 있는 능력까지 습득을 해야 돼요. 이게 연구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이 역사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라더포드 스캐터링에 대해서 이 과정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어요. 당시에 전자는 발견이 됐어요. 톰슨의 톰슨의 실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거는 그런 원자라는 거, 원자가 있다는 건 이미 달튼 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죠. 원자라는 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거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톰슨이 전자도 발견하고 나름 명성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푸딩 모델이라는 걸 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첫째로 전자는 알갱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원자는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원자 안에는 전자의 음전하를 상쇄해 줄 수 있는 양전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그 양전하가 어떤 형태로 존재할 것이냐? 푸딩처럼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여기저기 그러니까 떡처럼 양전하가 존재하고 거기에 밤처럼 전자들이 이렇게 박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모델을 제시했죠. 그럼 이걸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실험을 해야지 될 것이냐? 원자의 내부를 들여다 봐야 돼요. 어떻게 들여다 볼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본다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얼굴을 보고 있어요. 내 얼굴을 보는 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냐 하면 여기 켜 있는 조명에서 광자가 날아들어서 그 광자가 내 얼굴에서 되튀어나와서 여러분들 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 시신경에 들어온 인포메이션을 뇌가 프로세스해서 저기 조동현 교수가 서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본다는 건 항상 이런 식이에요. 프로젝타일을 보내고 타겟에서 산란이 일어나고 산란이 일어난 걸 검색하고 검색된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요. 원자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자에다가 프로젝타일을 때려서 그래서 그 프로젝타일이 산란돼서 나오는 거를 검색하고 검색된 결과를 분석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 원자는 빛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빛 대신에 뭘 쓰기로 했냐 하면 라더포드가 알파 입자를 쓰기로 했어요. 알파 입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헬륨 원자 핵이에요. 전하 2가를 띠고 있고 질량이 4인 헬륨 원자 핵이에요. 그 헬륨 원자 핵을 방사능 물질에서부터 알파 붕괴가 일어날 때 뛰쳐나오는 바로 그 입자죠. 그래서 방사능 물질을 놓고서 원자에 대고 때려서 산란돼서 나오는 거를 알파 입자 검색기로 들여다보고 물론 당시에 컴퓨터는 없었지만 지금이라면 컴퓨터를 써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그러면 효과적으로 결국은 원자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예요. 알파 입자를 산란시켜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갖고서 그 다음에 기획을 했겠죠. 러더포드가 앉아서 그럼 알파 입자를 공급하기 위한 방사능 물질로는 무엇을 쓸 것이고 그거는 어디서 얻어올 것이고 가격은 얼마고 내가 갖고 있는 연구비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 타겟으로는 원자인데 원자 중에 무엇을 쓸 것이냐, 금을 쓰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금은 방막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금방막을 쓰기로 하자. 그럼 여기서 뛰쳐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은 여기다가 동그랗게 원통을 해놓고 이 안에 알파 입자가 도달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신칠레이팅 머티리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발라놓고 형광물질을 발라놓고 껌껌한 데서 알파 입자 하나 오면 반짝하는 거, 나는 바쁘니까 내 조교인 가이거를 시켜갖고서 실험을 해야지라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거한테 가서 이 실험을 하라 그랬어요. 네가 장비를 만들어서 하라. 이 사람이 라더포드고 이게 실험 장치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예상은 당연히 이 푸딩 모델에서는 양전하가 이렇게 퍼져 있고 가끔가다 음전하가 있고 전자는 가볍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면 알파 입자는 무거우니까 이거를 대부분은 꿰뚫고 지나가는데 그래도 여기 양전하 음전하가 있으니까 조금씩 뒤틀려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게 미리 예상했던 결과였죠.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물론 이렇게 나오지 않았죠. 어떤 입자들은, 대부분의 입자들은, 알파 입자들은 워낙 상상했던 것처럼 직방으로 가지만 어떤 것들은 약간 옆으로 삐져가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어떤 것들은 심하게 되돌아오는 놈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푸딩 모델 안에서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이거가 라더포드한테 가서 막 돌아오는 입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거가 거짓말 하지 마. 네가 잘못 봤겠지. 가서 다시 봐. 가이거가 다시 봤어요. 다시 실험을 해봤는데 여전히 여기서 번쩍번쩍 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돌아오는 게 있는데요. 라더포드가 내려가서 실험실에 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진짜로 내려오는 그런 입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앉아갖고 생각했어요. 이제 문제 해결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럼 대안이 뭐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대안을 생각한 거예요. 가장 간단한 대안으로 마치 태양계처럼 핵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양전하가 모두 단단하게 몰려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돈다 그러면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산란 형태가 나타나야 된다.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원자 모델이 됐죠. 거의 모든 연구가 이런 과정을 거쳐요. 내가 매일 하는 일도 지난 30년 동안 해온 일도 사실 이런 일이에요. 어떤 가설을 갖고서 실험이 가능할까 계획해보고 실험 장치를 꾸미고 그리고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또 내가 대학원생일 때는 내가 실험하고 그리고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서 항상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럼 그게 왜 말이 안 될까? 머리를 끄적이고 이제 파트 2로 직업으로서의 물리학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이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면 아인슈타인이 되거나 백수가 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고려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지난 20년 동안 운영한 연구실이 레이저 분광학 연구실인데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학 4년만 물리교육을 받고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진로를 내가 잘 몰라요. 대부분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그 대학원에 진학해서 나한테서 지도를 받은 내가 박사를 6명을 배출했고 석사는 여러 명 배출했지만 최근에 한 5명 정도 최근 5명을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실명을 거론해서 좀 이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래서 박사 중에 첫 번째 박사는 표준과학연구원 우리나라의 도량형을 책임지는 곳이에요. 거기서 원자 시계를 담당하고 있고 두 번째 최재민 박사는 지금 전북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고 이승구 박사는 삼성전자의 부장으로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크죠.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일들은 전자공학과에서 그리고 여러 엔지니어들이 알아서 해요. 그런데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계를 만드는 일은 그거는 거기에는 물리학자들이 많이 관여해요.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네덜란드에 있는 ASLM이라는 회사랑 같이 반도체 리소그라피 장비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김장면 박사는 양자 암호학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 암호학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양자역학에서는 한번 측정을 하고 나면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만약에 양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보를 교환하는데 누가 와서 도청을 하면 도청은 못 막아요. 도청을 하고 나면 자국이 남아요. 도청했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양자 암호학이 은행 간이나 아니면 군사 목적으로 지난 한 20년 동안 개발이 됐어요. SK 네트워크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은행 간 통신을 양자 암호화하겠다는 프로젝트를 갖고서 양자 암호 팀을 꾸렸어요. 그 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물리학자예요. 그 다음에 임신혁 박사는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원자 간섭계를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김희동 박사는 졸업한 이후에 지금 표준연에서 같이 박사후 연구원 포스독으로 일하고 있어요. 나머지 석사생들은 보통 뭐 유학을 갔거나 아니면은 취직을 해요. 최근에는 LG, 우리 실험실의 졸업생들은 LG를 많이 갔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졸업한 이동규 학생, 2, 3년 전에 졸업한 이동규 학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CSI죠. 그래서 화재 담당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물리학과 관련된, 그리고 앞으로 산업, 여러분들이 계속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요즘은 대선 주자들도 그렇고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화두로 되어 있죠. 이건 영국에서 나오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한 3주 전에 커버 스토리로 이 4차 산업혁명,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로보틱스, 그리고 사물 인터넷,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걸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분석을 한 그런 기사예요.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 두 개였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직업 다 없어질 거다, 그리고 난리를 치는데, 사실 그 경제학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별로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혁명 때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컴퓨터가 들어설 때까지 이런 일들은 항상 있어 왔던 일이죠.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고 과거에 기술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일은. 그렇지만 직업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실제로 직업의 숫자가 줄어들었냐? 그럼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뭐 극단적인 예로 헨리 포드가 자동차의 대량 생산을 하면서 그 전에 말 키우던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말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 직업이 다 없어졌냐? 그럼 사실 그건 아니죠. 자동차 산업이라는 훨씬 더 고용 효과가 큰 직업이 생긴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의 4차 혁명도 결국은 새로운 직업을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는 하나의 산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산업이 대체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말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계속 말산업에 종사하면서 늙으면서 사라져가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서면서, 젊은이들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해가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그 변화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고달퍼요. 계속 뭔가를 배워야지 돼. 내 세대 안에서 내가 하던 일이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일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세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기사와 여러 사람들의 결론은 배울 수 있는 능력, 새로운 걸 어차피 고달프지만 새로운 걸 자꾸 배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으로서의 물리학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드릴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에 관한 하는 물리학적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분화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